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말 못하는 지적장애 아이가 학령기에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집에서 돌보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보내지나요? 장애인 시설에 가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집에서 돌보게 된다면 장애 관련 수당은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근데 아직 뭐 아이의 나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아마도 이제 졸업이 좀 다가와지는 건가요? 아니 나는 굉장히 어린 부모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쪽 지적 장애나 뭐 교육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네. 상태에서 말 못하는 지적장애 아이가 학령기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수당은 나오는지, 시설을 가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고 아이가 이제 중증 지적 장애면 이렇게 궁금하신 게 고등학교 졸업 후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떻게 학교는 다닐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떡하지?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예전에 선배님들 아이 키울 때랑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졌죠. 학교 졸업하고 진짜 옛날에는 정말 뭐 조금이 아니고 진짜 많이. 그죠? 예. 그 하나는 답변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집에서 돌보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보내지나요? 근데 시설에 보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거의 못 네. 보냅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이게 있겠네요. 보내지나요라는 뜻이 약간 알아서 뭔가 국가에서 이렇게 모셔간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인 활동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냥 시설로 가야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에 어쨌든 말 한마디 못하는 지적장애라고 하셨으니까 요즘에 약간 중한 장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일단은 전공과 있죠. 전공과 있어서 2년, 고등학교 3년 과정 다 끝나고도 2년을 더 만약에 전공과에 붙으신다고 하면 그것도 뭐 다 지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공과가 우리가 바라는 수요만큼 충분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 특히나 지방은 또 제가 알기로는 더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서울보다. 근데 서울도 전공과들이 좀 치열해요. 어머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취업이 좀 어렵겠다. 물론 지금 취업에 대해서도 뭐 근로지원이나 이런 제도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사실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영역이든 다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제도가 생겨도 가장 좀 뒤늦게 진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공과도 있고 선배님들에 비하면, 그리고 열심히 저희가 부모들이 운동해서 평생교육센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뭔지 주간보호나 뭐 주간보호 그 시설이나 뭐 작업장이나 이런 그런데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 친구들은 가기 어렵다고. 맞아요? 그 요즘에는 일단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직업생활, 그다음에 아니면은 직업생활이기는 한데 보호작업장 안에 있는 그런 직업생활이라던가, 또 그리고 직업생활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뭐 지금 말한 평생교육센터, 아니면 또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해서,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그냥 복지관에 가면 요즘에는 그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해놨어요, 복지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졸업해서 내가 그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 직업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아이가 학령기에 있으면 그냥 지금 얘가 졸업한 다음에 어떡하지, 너무 막막하시기는 할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이를 잘, 사회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과업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잘 하세요. 그냥
뭐 치료를 다니시려면 다니시고 뭔가 이렇게 요즘에는 그 뭐 치료 바우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치료도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일단 너무 정보가 없어요. 너무 정보가 없는데 그런 거를 정보를 제일 먼저 나한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동료 엄마예요. 네, 제일 쉽게 그냥 어디 가면 뭘 잘해 뭐 어디 뭐도 있어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인데 그러니까 같은 동료 엄마들 그 엄마들이랑 좀 만나는 걸 어떻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지관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 있는 다른 엄마들하고 이렇게 좀 같은 이제 그 도움반 만약에 일반 학교를 다니면 도움반에 있는 친구들,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랑 조금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를 이렇게 단계 올라갈 때마다 자연스러운 정보를 좀 습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성인이 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학령기 부모님들한테 제가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때리지만 않으면 도망가지만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치지만 않으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다. 직업생활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인프라가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아이로만 자라면 사실 그냥 우리가 직업생활 그 다음에 취미 여가 그냥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는 그러니까 장애 정도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게 되게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고 선배님이 특히나 성인 파트에 대한 질문이 오면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도 저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진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왔구나 할 정도로 원래도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더 이제 본인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히나 제일 선배님 말씀하셨던 게 제일 골치 아픈 게 어쨌든 타인을 공격하는 거. 저희 아이는 가지고 있거든요. 자해도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그리고 아니면 도망가. 결국 우리가 세 가지 말하는 건 사실 다 우리와 그러니까 나와 타인의 우리 모두의 안전에 관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앞서 다른 사연에서도 뭐 학령기 어머니들 치료 뭐가 좋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 경중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지금 학령기 엄마들 저는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선배님들이 있어서 든든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불과 선배님들이 자녀 양육할 때 성인기 없었던 것들이 지금 이미 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도는 사실은 점점 더 좋아질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장애 부모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흐름이고 그거에 그냥 우리도 발맞춰서 가는 것뿐이고 우리도 조금 더 이제 복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점점 더 가열차게 이제 부모들이 이제 계속 나서고 있는 중이고 제도는 불과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런 언급하신 문제가 없는 친구들 한마디로 타인과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룰 수 있는 성인들은 충분히 뭐 수당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직업을 가지거나 뭐 수당을 받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언급하신 거 뭐 저희 활동 제한 서비스 뭐 주간 활동 서비스 뭐 이런 걸로 엮어서 충분히 지금도 사실은 잘 성인분들이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령기라고 하시면 저도 지금 그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맨날 말씀하신 잘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키우는 거가 사실은 초점이 되어야지 뭐 다른 질문들에서도 저는 이제 어떤 치료가 좋아요? 애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런 것보다 가장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잘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결국은 제도는 더 좋아질 거라서 지금 우리가 학령기 엄마라고 하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차후엔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도가 좋아지면 뭐예요? 우리 아이가 그 공동체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아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에 가진 나라에 살아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처지는. 그래가지고 제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안 보이는 성인분들도 옛날에 뭐 비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뭐 선배님들 자녀분들만 보더라도 다 각자 직업생활 하시고 뭐 사회서비스 엮어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주거도 사실 주거가 저희가 좀 제일 취약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해서 부모 운동가 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계속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아질 거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동료 부모들을 못 찾으시겠다 그러면 지역에 아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다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광역의 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런 데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그런 것도 다 모른다 그러면 그냥 동네 복지관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여러 가지 모르셨던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을 학령기 어머님들이 성인 어머님들보다는 학령기 어머님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금 연주 씨가 얘기한 걸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어 치료하고 미술, 음악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랑 의존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가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연습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존적인 아이로 만들어야지 하니까 너무 아이를 그러면 수동적인 아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잘 듣고 그냥 정말 식물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존이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거지 절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은 의존하는 관계고 한쪽은 내가 뭔가를 지원하는 관계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떤 거를 하든지 어떤 치료를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든지 간에 그거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서도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머니가 지금 이 어머니는 너무 이제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없으면 얘가 졸업한 다음에도 뭔가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면 어떡하나 그러면 얘한테 뭔가 살 수 있는 돈은 나오나? 뭐 이런 고민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직업생활을 할 수 있으면 직업생활을 하면 돼요.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사람들 다 지원할 거고 그런 제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생활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직업생활을 못할 것 같아. 못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31살이 되면은 거의 그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이 장애인 당사자가 수급자가 돼요. 수급자가 된다는 거는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비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기초적인 생계. 최소한의 생계비나 이런 거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돈도 못 버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해. 우리는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이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그냥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할까 요거를 고민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게 이제 전공과를 가는 방법이 있고 전공과는 어쨌든 다닌다고 해도 2년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취업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냥 취업을 하면 저희 아이들이 보통은 최저시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발달장애 취업은 8시간 근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4시간에서 뭐 길면 6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하는 대로 한 4시간 정도를 한다고 하면 80 몇만 원의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만 18세가 넘으면 여기 이제 장애인 관련 수당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장애인 연금이 나와요. 근데 장애인 연금이 뭐 저희가 받는 거는 제가 대강 기억하기로 한 32만 7천 원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비들이 좀 다른데 장애인 취업의 간단하게 말하면 보호작업장이 있고 표준작업장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표준작업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취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아요. 근데 보호작업장은 이게 일종의 특혜를 받는 기관이어서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저시급까지 안 줘도 된다는 일종의 가외 조항을 허가받은 데여서 나쁜 조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 예를 들어 얘가 아침 여기는 또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9시 10시부터 오후 대여섯 시까지 하루 한 달을 내내 일했는데 얘가 뭐 7만 원 받아 10만 원 받아 하는 곳들이 보호 작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잘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일종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작업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뭐 저거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을 그냥 거기 다닐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아이들이 성인기 다닐 수 있는 유치원 같이, 그러니까 학령기 엄마들한테는 약간 아니야. 저기 성인기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주간보호센터. 네, 주간보호센터가 일종의 성인기 다니는 유치원 같은 거라서 아침에 가서 한 뭐 4시부터 5시 이 정도까지 다니는데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보호 작업장은 뭐야? 한 달 나가서 일하고 한 뭐 7만 원, 10만 원 받아. 표준 작업장이나 그냥 일반 취업을 하면 최저 시급만큼을 받아. 그런데 우리 애가 그런데 못 갔어. 그러면 주간 보호센터들은 선택해서 갈 만한 데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는 돈을 한 20-30만 원 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장애연금 한 30만 원 받은 거를 거기 내면서 다니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일종의 생계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어디를 다닐 때 필요한 돈 정도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만 30세가 넘으면 주거급여가 또 좀 나오고, 그리고 만 30세가 넘으면 1인 단독세대 구성을 하고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저는 대부분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 걱정하시는 게 얘를 어디 보낼까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내가 데리고 있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가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갈 데가 그렇게 좀 단계별로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의 특성에도 맞고 우리 아이 선호도한테 맞는데 그냥 골라서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